아직도 이날을 떠올리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곤 해요. 부모님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어린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도 할 수 없었고 친척집을 떠돌 때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짐으로 여겨지는 그 기분은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게도 분명 부모님이 계셨고 너무나도 따뜻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행복을 앗아간 이 현실을 원망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저는 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날 때도 꽤 신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물음을 교제 전에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었고 이 물음에 확답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제를 시작조차 하질 않았지요. 제게 이별은 너무 큰 아픔이고 고통이기에 어설픈 연애로 또다시 누군가와 예기치 못한 이별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아픔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20살이 된 후 함께 살던 큰 이모는 제게 원룸 하나를 구해주셨고 앞으로 독립해서 잘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간 이모부에 까탈스럽게 구는 것과 그 자식들 때문에 절 건사하기 힘든 이유였죠. 수키야, 매정하다 생각 말고 이모도 좀 이해해줘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앞으론 네 살 길은 네가 찾아야지. 그렇지? 이모가 딱 원룸 구하는 것까지 도와줄 테니까 이제 너가 잘 살아봐. 그동안 네 이모부 눈치 보느라 나도 입장이 난감한 건 너도 잘 알잖니. 이해하지?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알아서 살라고 저를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너무나도 외로웠지만 저는 살아야 했고 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에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한 20살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모으고 제 미래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늘 적은 금액이 있던 통장에도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제 나이가 30대 초반을 달려가고 있었지요. 이때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제게 드디어 모든 제 물음에 확답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이직을 한 남자였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업무에 관해 이런저런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마음도 함께 싹트게 되었더랬죠. 이 남자와의 모든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견고한 사이가 되었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었지요. 우리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려볼래? 나도 너에게 의지하고 싶고 너의 평생 힘이 되어주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다 제 나이 31살에 이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전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외로움이 많이 닮아 있었고 그 역시 나와 환경이 꽤 비슷했던 터라 전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위해 살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귀한 존재이다 보니 나 자신보다 상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외로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저희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위해 살아주는 서로가 꼭 필요했지요.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는 조촐하게 아주 작은 둘만의 결혼식을 한 뒤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요. 저는 혼자 이악 물고 살다 보니 생활력이 매우 강한 편이었고 연애 때는 전 남편 역시도 홀로 살며 생활력이 강했기에 저희 두 사람이 결혼 후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가웠지요. 결혼하면 다 변한다는 그 말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변할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린 생각이었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전 남편은 생활비도 가져다 주질 않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손해야.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너한테 다 줘야 하는지. 나만 고생하고 억울하잖아. 아니 내가 번 돈을 왜 내가 눈치 보며 용돈 받아서 써야 하는지. 참,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그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아니라 나, 너 각각이었죠. 저는 너무 서운했으나 100번 양보해서 여지껏 혼자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저는 고정 지출이 나갈 수 있게 생활비를 급여날에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알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지요. 한두 번 좋게 말로 타일렀으나 끝을 모르고 약속을 어기기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할 때는 제가 버는 돈으로 어느 정도 돌려막을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지요.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몸이 약해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유산 위험성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답이 없으니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 했으나 오히려 다니던 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유쾌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눈치껏 그만두게 되었지요. 허나 집에서도 눈치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좀 나중에 아이 갖기로 했는데 벌써 아이가 생기면 어쩌자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 일하기 싫어서 꼼수 부린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배 남산만해져서도 일 잘만 하던데 넌 왜 그만두는 건데? 내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어쩌라고. 너란 사람도 참 답 없다. 그 사람 말 맞다나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저는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했는지 한 달 두 달 주겠다 말만 하고 절대 생활비를 주지 않던 전 남편은 저와 많이 다투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질 않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두 눈 뜨고 봐줄 수 없었기에 전 남편에게 말을 했네요.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째 땡전 한 푼 안 가져다 주면 어쩌자는 건데 애 태어나면 셋 다 손가락 빨고 살려고 그래? 이제 나 일도 못하는데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제발 말을 해줘봐. 왜 자꾸 생활비를 안 주는 건데? 진짜 그놈의 돈돈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나 보면 돈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나도 숨 좀 돌리자.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뭘 한다고 잔소리만 하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딱 주식으로 대박 칠 테니까. 그동안 이유도 몰랐는데 대화 도중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그간 야금야금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에 쏟아붓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었지요. 숨이 탁 트이며 얼마나 한심한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전 남편은 돈 문제뿐 아니라 슬슬 바깥에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후회했지만 이런 사람인데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야만 했어요. 태어날 아이에게 불행은 적어도 주기 싫었고 외로움은 더더욱 주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를 한 탓에 거기다 전 남편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잦은 다툼 때문에 뱃속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지요. 아직도 생각이 나면 피눈물이 납니다. 가엾은 내 아이. 지키지 못한 못난 애미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떠나보내고 아이까지 떠나니 제 옆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전 남편뿐인데 여전히 밖으로만 돌고 있었지요.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제 첫 결혼은 실패로 끝이 나고야 말았어요. 같이 살면서 불행한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와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득바득 저축을 했고 조금씩 살림살이가 피면서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성화였지만 쉽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외로움도 익숙해져 갔고 지인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자유로움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세월 보내며 살자 했는데 어느 날 인연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이날도 지인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는데 누군가가 올 거라는 지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너 맘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너 모르게 소개 자리를 만든 거니까 오늘 한번 밥 한 끼나 같이 먹어. 아마 그 사람이 부담스럽기는 않을 거야. 갑자기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나 소개 자리 불편하고 싫은 거 뻔히 알잖아요. 미안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라고 후딱 일어나서 막 나가려던 찰나 마침 절 마음에 들었다던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시 식사를 하긴 했는데 의외로 그날 만나게 된 사람은 너무 다정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간만에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첫 결혼 실패를 가슴에 새기고 발전할 마음은 없었어요. 또다시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스스로 과잉 보호를 했던 건데
굳게 닫힌 제 마음을 지금의 남편이 활짝 열어줬습니다. 적극적이지만 배려가 있었고 저를 위해 10발자국 다가와줬지만 저를 위해 한 발자국 뒤에 서서 기다려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 꿈인 화목한 가정을 바라고 한 결혼이었고 아무래도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더 절실했어요. 그러기에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죠. 어렵사리 결혼 결심을 하긴 했으나 사실상 한 번 실패를 했기에 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없어서 소박하게 둘만의 결혼을 했었지만 현 남편과는 일반적인 결혼을 추진해야 해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지요. 네가 우리 아들이 말했던 아이구나. 부모님 일찍 여의고 큰이모님 댁에서 자랐다고? 학벌도 썩 좋질 않고 거기다 한 번 갔다 온 애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다니 참 뻔뻔한 면이 있구나 라고 첫 만남 때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시댁 식구들이 있는 집은 신경 쓰이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재혼인데 남편은 초혼이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홀 시어머니의 남편보다 2살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시모 인상도 굉장히 강렬하게 제가 주눅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형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님도 저처럼 한번 갔다 온 후 시모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 사유가 형님의 사치스러운 돈 씀씀이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도 시댁에 잘 보이려고 도착하자마자 밝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모와 형님은 저를 노려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며 그저 시선으로 한숨으로 저를 주눅들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식사 시간이 끝난 후 시모가 제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게 제 가슴 깊숙이 박혀서 여지껏 잊혀지질 않네요. 그러게 내가 이 결혼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동철이가 들어먹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허락을 하는데 믿지고 하는 결혼이니 2번 이혼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 동철이야 이혼해도 흠잡힐 거 하나 없지만 너는 아니잖아. 안 그래? 인간구실 못하는 너라는 애를 받아주는 거에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 똑바로 하고 살아. 알겠어? 짧은 말 속에 제 아픈 상처를 모두 건드리는 날카로운 말들이 있었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렵사리한 결혼이라 더욱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그래서 전 최선을 다했어요. 차로 40분 거리에 있던 시댁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호출하는 시모와 형님 탓에 거의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시댁에 갔습니다. 막상 가면 부른 이유라고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저 이것저것 알려준다는 핑계로 저를 힘들게 했지요. 이른 오전에 가서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야 집으로 갈 수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한 번의 실패로 이미 상처가 깊었고 자신감도 부족했던 제게 남편 같은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그저 위안을 얻으며 살았지요. 조금 우스웠던 건 형님도 저도 결국 사정이 있어 이혼을 택한 건데 본인 딸인 형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며느리인 저는 잘못이 있다는 시모의 논리였습니다. 사실상 형님은 이혼을 당한 거고 저는 제가 선택했는데 말이죠. 제가 일하면서 몸이 고내 집안일이 손이 좀 느리면 늘 입버릇처럼 시모와 형님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별 볼 일도 없으니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다. 너도 알지? 네 형님 봐라. 남자 복이 없어 몇 년을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시원하게 이혼하고 나와도 저렇게 멋있게 살잖니. 우리 동철이에게 넌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아야 돼. 엄마, 그냥 상대를 하지 마. 나처럼 무시해야 속 편하지. 저 금 뜨는 애를 우리라고 사람 만들 수 있겠어? 수준 떨어져 정말. 막말로 제가 이혼을 당했다고 쳐도 제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해도 너무하다 싶었지요. 거기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노산이라며 애를 낳을 수 있기는 하냐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행복한 게 맞나 싶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갑고 다정해서 참고 살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점점 변해가는 남편 모습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결혼에서 이미 전 남편이 변해가며 힘들게 하던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 왜 자꾸 우리 엄마랑 누나랑 부딪혀서 분란만 만드냐고. 시댁 식구 몇이나 된다고 그거 하나 비위를 못 맞춰드려. 내가 막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우리 엄마랑 누나랑 잘 지낼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중간에서. 알고 보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모와 형님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였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굴지 않았지만 형님과 시모에 관해서는 굉장히 날이 섰고 날카로웠습니다. 살다가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시댁의 부당함에 참다 못해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가서 가정주부 노릇하는 게 힘들다는 말을 뱉은 적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참고 또 참다가 내뱉은 건데 돌아오는 말이 꽤 차가웠지요. 고작 그걸로 지금 우리 가족 사이 뭐 이간질이라도 하려는 거야?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당신 가정주부 맞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하라면 해야지 뭐 어쩌겠어. 나도 장인 장모 계셨으면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러니 그런 말로 우리 가족 사이 멀어지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당신도 내 가족이지만 나랑 결혼한 이상 모두 다 한 가족 아닌가? 남편은 제가 형님과 시모에 대해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며 제게 참고 또 참으라고 했지요.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남편에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조차 없었고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 가서 온종일 가정부 노릇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또 집 청소하고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11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저녁 먹고 잠들었는데 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화목하고도 그런 가정을 꿈꾼 건데 그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결혼은 2번째였어도 전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없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한편으로는 끈끈한 저들을 보며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게도 끈끈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하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저는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제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요. 아이를 대체 언제 가지려고 그러냐는 둥, 노산인데 무슨 자신감이냐는 둥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저 역시 아이를 원했으나 남편과 쉽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시험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몸도 마음도 참 지치죠. 1차 만에 성공하는 건 기적과도 다름없기에 기대도 안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상심이 컸습니다. 그렇게 2차 그리고 3차 만에 기적같이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로요. 현 상황이 어떻든 힘들었던 것도 모두 잊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고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 역시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아이 덕분에 저희 부부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저녁을 보냈던 날이었지요. 한동안 제게 무성의하고 무심했던 남편은 임신한 제게 다시금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와 다정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이번에도 소식 없을까봐 내심 불안했는데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홀몸도 아니니까 엄마네 집 가서 고생스럽게 살림하고 돕고 그러지 마. 내가 말 잘 할 테니까. 알겠지?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출산 때까지 최대한 조심해보자.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들어서 미안했어. 아무래도 아버지도 없이 여자 몸으로 누나랑 나 키운 엄마께 늘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나도 조심할게 여보. 남편이 딱 저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겠구나 싶은 안도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네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회복되면서 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던 시댁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온전히 저희 집 살림만 하며 태교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행복의 눈물겨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잠잠하던 때에 어느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통보하더라고요.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작스레 도대체 왜 이사를 가야 하는 건데?
설명을 좀 해줘봐 라고 했지만 별 대답이 돌아오질 않았고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보니까 이사를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나니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사 가자고 통보한 곳은 바로 시모와 형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고 매물이 나왔다며 계약하러 갈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정말로 나가버렸지요. 급하게 남편을 뒤쫓아 나가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지만 남편은 제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살던 집은 내놨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너무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빼고 이사 결정을 해? 내가 당신 와이프는 맞는 거야?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라니까. 혼자서 쌍둥이 어떻게 키울 건데. 엄마랑 누나 있는 곳으로 가면 육아도 같이 하고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매일 나 회사 있을 때마다 전화하시면서 우셔.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서 자식된 도리로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누나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대. 만약 저러다 누나 재혼이라도 하면 엄마 혼자 남는데 그 꼴은 내가 못 봐. 적어도 저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를 너무 뻔뻔하게 어쩔 수 없었다며 말하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살던 집은 나갔고 시몬의 아파트에 계약을 해버려서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이제야의 행복을 되찾았다 생각했건만 시모와 같은 아파트를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사를 한 후에도 다시 씹사리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요. 그러다 보니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타격이 가서 중간에 유산 위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결국 저는 출산 직전까지 거의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모 입에서는 고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주 혼자 요란은 다 떨고 있네. 세상에 너만 임신하고 애 같냐? 저거 가만 보니까 일하기 싫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너 솔직히 말해봐. 몸 멀쩡한데 괜히 그러는 거지? 전 남편과 똑같은 말로 절 생채기 내는데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도 시모는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끝없이 압박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두 번째만큼은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저런 시모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고 제 감정을 스스로 잘 추스르고 컨트롤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10달 후 다행히 어렵사리 겨우 쌍둥이를 출산했고 저는 제 아이들을 낳고서는 그간 서러움이 샘솟음과 아이를 안았다는 안도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낳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쌍둥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함께 육아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런 꿈도 꾸지 못했고 혼자서 살림하랴 육아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지요. 쌍둥이들은 또 한 명이 울면 같이 울기에 육아가 몇 배로 힘들었지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기에 손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도움이 될 거라던 남편의 말은 틀렸고 도리어 쌍둥이를 업고 안고 시댁에 가서 여전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하며 지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니 전 그들의 손에 쥐락펴락하게 되었고